핵심 지역들 한강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브레이크 멈출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야, 3년 동안 서울에 신축 아파트 입주 잘 안 나올 거야. 신축 아파트는 지금 또 희소성이 있어 라고 해서 그들 지역들은 제 생각에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번 대책에도 공급이 쉽지 않겠다. 계획처럼 진행이 되더라도 3년 정도 보릿고개에 특히 서울이나 인기 지역들은 더 쉽지 않겠다라고 이제 답이 나오는 순간 더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김인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부에서 이 공급 대책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전체적인 대책을 시장에서는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당분간의 집값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부터 좀 말씀을 여쭐게요. 일단 시장에서는 네.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눈치 작전이 시작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집을 사려는 분들과 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또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뭔가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일단 9월이잖아요. 9월 한 달은 치열한 눈치 작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지? 물론 이 대책이 완벽하게 실패다 라고 하면은 시장 반응은 바로 집값이 반등을 하거나 막 사자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뭐 세무조사도 한다라고 하고 전세대출도 규제한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공급 대책도 135만 호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를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나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9월은 아마 오르는 곳은 뭐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거래는 되겠으나 뭐 폭발적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10월이 추석이에요. 우리가 10월이 중요한 이유가 항상 터닝 포인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게 10월입니다. 작년 2024년 추석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집값 많이 올랐고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추석 지나고 상승세가 꺾였거든요. 그래서 후에 이제 약간 폭락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 그때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천 건대 초반 정도로 거의 뭐 폭락 가까운 꽁꽁 얼어붙었다. 물론 뭐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석은 또 어떻게 될까? 6월까지 급등했다가 6.27 대책이 나오고 7월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다가 8월에는 7월보다는 약간 늘어나는 분위기예요. 담보대출도 8월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7월보다는 8월이 좀 꿈틀꿈틀 되고는 있어요. 사실은. 꿈틀꿈틀 되는데 9월 7일에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어떻게 보면 메인 디시잖아요. 대통령께서 6.27 대책을 맛보기라고 했기 때문에 에피타이저를 6.27 대책으로 좀 강하게 맵게 나왔는데 메인 디시는 얼마나 매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6.27이 좀 더 맵지 않았나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인 디시가 에피타이저보다 지금 맛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메인 디시가 엄청 맵고 무서워 라고 하면 오히려 거래량도 줄어들고 이거 안 되겠다. 당분간은 지켜봐야 돼 라고 하면 추석 지나고 좀 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보합 안정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 메인 DC가 제 생각보다는 좀 약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전체 DSR에 적용하지도 않았고 공급 대책도 뭔가 직관적인 제가 일부에서 공급 대책 막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이 나는 게 많이 공급이 된다. 정도만. 근데 이제 뭐 어디에? 서울 시내는 크게 힘들고 이제 경기도권 뭐 이런 기억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직관적으로 내가 무주택자라면 기다리면 내 집 마련 할 수 있겠구나. 집값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구나 라는 느낌? 공감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대책 내용이 한 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워낙 많기도 많고 수많은 내용들을 노력해서 담긴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보도자료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습니다. 저나 직업 때문에 읽어보는 거지 우리 국민들은 읽어보지 않고 직관적인 그 헤드라인 하나를 딱 보는데 그 헤드라인 하나가 LH 집적 시행이거든요.
이게 별 느낌이 오지 않아요. 나 LH 원하지 않는데 LH가 시행하는 집은 안 하고 싶어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잘 먹히냐면 MB 정부 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뭘 했냐면 세곡 내곡동에 반값 아파트 2만 세대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을 했는데 그거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일단 강남이고요. 그린벨트 풀어서 강남에 2만 세대를 근데 반값 아파트라고? 반값? 너도 나도 희망도 생기고 어디야? 반값이라고? 아, 일단 기다려봐. 나 잠깐만 내 집 안 사고 내 기다려볼게. 어떻게 하면 반값 아파트 내가 청약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간 뭘 준비를 해야 되지? LH 아파트를 내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나?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대책도 저는 제가 국토부 장관이었으면 이번 대책 내용 중에도 서리풀 지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서리풀 지구가 서초에 2만 세대가 들어갔는데 조그만하게 중간에 한 줄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는 차라리 이걸 헤드라인으로 끄집어내서 서리풀 지구 2만 세대를 좀 더 빨리 예를 들어서 2029년 분양, 2030년 착공 1년 더 당기겠다. 그리고 반값으로 하겠다. 2만 세대 반값 못할 것 같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토지 임대부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LH가 예산을 들여서 뭐 6만 세대에 막 뿌리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서리풀 지구에 반값 아파트 2028년에 할게 분양 2029년에 착공 들어갈게라고 탁 때려주게 되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야 2만 세대 나온다니까 일단 좀 기다려보자라는 무주택자들도 저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해주면 좋았는데 이번에 그런 직관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아마 생각보다 627이 이제 7월은 굉장히 효과가 컸고 8월부터 이제 좀 적응을 하는 단계였는데 이번 97 대책은 627보다도 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가더라도 추석 전까지 갔다가 추석 지나면 이게 아마 지역마다 다를 것 같아요. 핵심 지역들 한강벨트라고 하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또 동작구, 흑석, 노량진과 뭐 여의도, 목동 정도의 핵심 지역들 한강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브레이크 멈출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도 신축 아파트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왜? 야 3년 동안 서울에 신축 아파트 입주 잘 안 나올 거야. 신축 아파트는 지금 또 희소성이 있어라고 해서 그들 지역들은 제 생각에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출 규제가 627 대책 6억까지 시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전세 대출 1주택자들 2억까지 막았고 후속 대책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전세 대출, 매매 대출, 금융 규제 한마디로 금융 규제인데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오랜 기간 동안 임기 동안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국의 수도권 모두가 다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부 지역들,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들 위주로 강세가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양극화예요. 양극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문재인 정부와 지금은 좀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상승장. 2015년부터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2022년 유동성이 폭발했죠. 그러면서 전국의 중소도시들까지 집값이 다 올라갑니다. 상승장이고 지금은 전국을 눈 씻고 찾아봐도 어디가 올라요. 지방에서도 뭐 대구로 따지면 수성구, 울산 일부 지역들, 부산의 해운대, 광안리 쪽, 지방도 상위 20% 5분위 지역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요. 서울도 양극하고요. 경기도는 어디가 올랐을까요? 상반기에 과천, 분당, 판교 좀 더 넓게 보면 용인, 수지, 안양, 동안구 정도가 올랐지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양극화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도 공급이 쉽지 않겠다. 계획처럼 진행이 되더라도 3년 정도 보릿고개에 특히 서울이나 인기 지역들은 더 쉽지 않겠다라고 이제 답이 나오는 순간 더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물건을 보유하고 부동산 물건을 보유하고 계신다거나 이제 매수에 나서시는 분들은 그럴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입주 물량이나 뭐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커지기 힘든 상황에서 이 전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이번에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살짝 꺼내들었습니다. 네. 1주택자가 전세를 구하게 되면 2억까지 캡을 씌우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왜 전세 대출을 규제하지? 세입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은 필요하지 않아? 지금까지 지난 정부들도 전세 대출은 계속 좀 장려를 했는데 왜 규제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한 번 더 제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물론 집값에도 영향을 줍니다만,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입주 물량도 영향을 주지만 뭐 금리도 영향을 주고요, 경제 상황도 영향을 주고요, 그동안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도 영향을 주고, 소득도 영향을 주게 되고, 뭐 다른 어떤 정책적인 부분, 종합적인 심리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바로 전세의 입주 물량이 전세의 공급 물량이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바로 올라가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지만 2026년에 입주 물량은 더 부족하거든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과 차이가 좁혀지죠. 전세 가율이 올라갈수록, 그러면 이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매매 가격이 밀어 올립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전세 가율,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이 한 51% 정도 됐는데, 그게 문재인 정부가 시작이 될 때 71%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집값이 폭등하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알고 있으니까, 야, 이게 전세가 올라가는 거는 막아야겠다.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을 또 밀어 올릴 수도 있으니 우리는 상당히 힘들어지겠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를 안정시키려면 물량이 많이 나와야 돼요.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2022년 하반기처럼 금리가 쭉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요. 그러면 입주 물량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도 나왔는데, 정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3년 보릿고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착공 들어가가지고 3년 4년 후에 나오는데, 지금 착공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노력하는 97 대책의 결과물은 차기 정부가 따먹을 거예요. 그 열매는. 그러면 이 전세 가격 상승은 뭐로? 결국에는 규제. 어떤 규제?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게 되면, 전세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구매 능력이 약해지잖아요. 요즘 세입자들이 자기 돈 다 내고 전세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을 제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전세 가격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고요. 이번에는 맛보기로 1주택자에 대해서 전세 대출을 규제했는데,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간다? 어떤 명분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 이제 3차 대책으로 전세 대출을 또 더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만은 막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안타깝게도 그럼 전세 대출을 막을 수는 있잖아요. 정책으로 막아버리면 전세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 모든 정책은 동전의 양면이니까 부작용을 보게 되면 이제 월세 시대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지금 집값이 안 오르느냐? 집값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전세지, 전세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거든요. 현재 강남의 전세 가율이 3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고가가 나오잖아요. 30%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10억인데 전세가 3억이고 7억을 투자해야 돼요. 물론 뭐 10억짜리 아파트는 없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다고 하는데, 강남은 지금 돈이 전국적으로 양극화로 빨려들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낮아도, 전세 가율이 낮아도 집값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규제해도 한강벨트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무주택자라고 했을 때 과연 앞으로 이제 시장이 그렇게 올라갈 거를 생각해서 빠르게 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청약을 기다리는 게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관망세로 보면서 집값이 좀 떨어지게 그래도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무주택자라면은요,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필요한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첫 번째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고, 결혼하는데 뭐 종잣돈이 이제 한 2, 3억이 있어. 부모님 지원도 좀 받을 수도 있고 대출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한다면, 저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자, 왜? 내년 집값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내년에 집값 떨어지면 사고 싶다라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얘기인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떨어지면 살 수 있을까요? 막상? 대출도 막혀 있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좀 힘들죠. 지금 상황도 힘들죠. 심리적으로. 아,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억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무리해서. 비싸. 작년에 분명히 15억 했는데 지금 20억이야. 5억 이거 아까워. 작년에 샀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이게 15억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됐다. 사야지. 지금 생각에서는 바로 살 것 같은데 막상 다시 20억이 15억 가면 살까요? 10억 될 것 같아서. 10억 될 것 같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집값 사기 쉽지 않습니다. 못 삽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못 사요. 그 15억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0억이 15억 됐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 집이 필요했는데 돈이 있는데 보니까 15억인데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삽니다. 이 사람은 20억에서 15억 된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삽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필요하고 자금이 되면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겠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7년 정도 보유하거든요. 집은 아파트는 평균. 그러면 10년이라고 본다면 10년 후에 집값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내년에 내가 올해 집을 샀는데 내년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내가 팔지도 않을 건데 1년 내에 팔면 양도세율이 단기 보유 70%. 1년 만에 10억이 올랐어.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10억이 올라도요 7억 세금 내고 내가 3억을 가져간다니까요. 일반적으로 안 팝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큰 위기가 오거나 집값이 떨어졌는데 내가 대출이자 감당이 안 돼서 집어 던지는 경우 아니면 단기 안 됩니다. 그러면 10년을 바라보면 10년 후에 올라갈 곳은 어딜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단기 예측은 틀려요. 왜?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파월도 모를 텐데? 트럼프도 모르고 한국은행 총재도 몰라요. 내년에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도 몰라요. 국토부 장관도 모를 겁니다. 왜? 경제 상황이나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한 예측은 언제든지 변수가 있고 틀릴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장기 예측은 거의 다 맞는 이유가 단순해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럼 10년 후에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과 줄어드는 지역이 어디야? 수요라고 한다면 이제 뭐 출산율 1번, 2번 인구 이동, 3번 가구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데 가구 수를 보게 되면 최근 5년간의 가구 수 분화를 보게 되면 수도권 지역들은 5년 동안 공급 대비 가구 수가 결국 공급이 21만 호 정도 더 부족한 거로 나오고요. 서울은 6만 호 정도 부족했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은 모두 다 공급 과잉으로 나왔습니다. 자, 가구 수도 수도권 지역들은 공급이 부족하고 인구 이동,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 서울 수도권은 인구 유입, 지방은 인구 유출이 발생합니다. 이 흐름이 10년 내 바뀔까요? 지방에 막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대기업들이 막 들어오고 지금 대기업들 흐름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미국, 해외로 나가.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쪽으로 진출해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 휴대폰 있잖아요. 애니콜 국내에서 생산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서 생산했는데 지금 베트남 갔습니다. 가전제품 구미, 창원 이런 데서 생산하다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해외로 가고 있고 최근에는 반도체 공장들은 미국으로 가고 있고 이걸 보게 되면 지방에 일자리 생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수요가 늘어나는 곳, 공급이 부족한 곳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역들, 서울 핵심 지역들 또는 서울 전체 수도권에서도 뭐 인프라가 좋은 신도시 이런 지역들은 10년 후에도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는 이렇게 10년 후에 수요가 충분하고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지역들 위주로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 위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 잘 살다가 부동산의 장점이 뭡니까? 그냥 전세를 주든 내가 입주하든 잘 살다 보면 중간에 떨어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올해 집 샀는데 내년에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어떡하라고.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3년, 5년 지나면 또 반등하거든요. 우리 과거를 보게 되면 집값이 떨어졌던 어떤 외부 충격이나 내부적인 문제로 떨어졌던 게 IMF 외환위기 때 30년으로 보게 되면 97년도, 98년도 IMF 외환위기 발생했을 때 2년 반 정도 떨어졌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6개월 정도 집값이 떨어졌고요. 박근혜 정부 때 2011년, 12년도 그때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강남 집값
떨어졌고요. 최근에 2022년 하반기 금리 올라갔을 때 1년 정도 고점 대비 30%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6개월에서 3년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집을 샀는데 하락 구간이 나오게 되면 6개월에서 3년이니까 길어도 3년 정도. 아니 내가 필요해서 실거주로 샀는데 3년 못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단 대출 이자는 감당이 돼야죠. 그러니까 항상 자금 계획은 보수적으로 금리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150만 원으로 원리금 상환 계획을 세우더라도 여차하면 내년에 30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안 올라가면 좋겠으나 원리금 부담이 300 올라가면 허리끈 졸라매고 백 하나 안 사고 해외여행 좀 덜 가고 어떻게든 한번 버텨볼래. 부동산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때가 올 때까지.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내년에 집값 오르고 내리고는 운이에요. 언제? 5년 후에 오를까? 7년 후에 오를까? 운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운이 언제 올지 모르는 운을 올 때까지 우리는 버티고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은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뭐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지 아니면 지방에 뭐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데 그거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10년 정도 당장 뭐 내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대책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한 가지 짚어주신다면요? 공급 대책은 일단 착공 물량이기 때문에 당장의 영향을 주지 않겠다. 네. 그 유유부지나 좋은 입지의 물량들 나오는 곳이 있다면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서리풀지구나 또 3기 신도시도 LH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일단 가격은 높지는 않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LH가 시행하는 3기 신도시 관심 가져도 좋습니다. 나는 LH 싫어 라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집의 퀄리티가 아니에요. 퀄리티가 아니고 그 입지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판교하고 마곡지구를 생각해 봅시다. 판교는 LH가 개발을 했고요.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LH가 시행을 하고 그 도급을 줘가지고 이제 턴키 방식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지었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게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판교 신도시 개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판교 신도시처럼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판교 신도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네. 판교 신도시가 좋은 이유는 아파트가 잘 지어서 좋은 게 아니라 지하철역과 현대백화점과 주거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좋은 거지, 비싼 거지. 아파트는 판교 신도시 백현마을, 보통마을 가보면 그냥 벽돌로 외벽도 이렇게 지었거든요. 아파트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입지가 좋기 때문이고, 마곡지구는 SH공사가 개발을 했는데 마곡지구도 가보면 아파트가 좋지 않습니다. 입지가 좋고 양질 일자리가 있고 그런 게 좋은 거지. 아파트 자체를 보게 되면 외관이 벽돌이고 내부 구조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분양가가 뭐 3억 얼마 있었는데 얼마나 고급으로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LH가 지어서 양질의 뭐 고급 주택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배임입니다. 하지만 좋은 인프라, 좋은 입지의 공급, 저렴하게 공급이 되면 그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판교와 마곡을 생각해 본다면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LH 시행하는 게 우리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뭔가 지금 내 상황과 잘 맞춰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거 하나하나 다 챙겨보시기 힘들다면 저희 채널 함께 하시면서 또 저희가 드리는 정보도 같이 참고해서 내 집 마련,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또 이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97 공급 대책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